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서북청년당 공식 명칭은 서북청년회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그들이 저지른 백색 테러와 살상, 부녀자 겁탈 같은 잔혹행위는 아직도 제주 사람들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서북청년회 위원장이었던 문봉재조차도 훗날 제주도민의 억울한 희생도 많았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만행은 제주도 밖에서도 있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도 서청의 회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좌파 성향이라고 간주한 기업가나 언론인, 노동자, 대학생들에게 무차별적인 테러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직을 재건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도민들의 입장은 어떨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4.3 연구소장을 지낸 박찬식 제주 4.3 추가 진상조사단장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9월 30일 뉴스바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천하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없는 거리에서 오후 3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리커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9월 30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죠. 내일부터는 또 10월이군요. 예. 이제 2014년도 3개월 남은 거죠. 석 달 남은 것 같습니다. 3분기가 지나간 겁니까, 그럼? 그렇죠. 예. 4분의 1밖에 안 남은 겁니다. 예. 한국일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관련 기사인데 이게 본인 기사가 아니라 딸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본인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그렇죠. 한국일보 11면을 보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학 비리를 비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아닙니까? 사학 비리를 비호한 대가였는지 이건 불분명합니다. 딸 김모 씨가 수원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잖아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사학 비리를 비호한 김무성 대표의 흔적은 혹시 딸의 채용과 연관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다른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교수 초빙 공고 사이트인 하이브레인넷에 수원대학교가 지난 4년 동안 올린 신규 교원 채용 공고문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예. 수원대는 2013년 2학기에 정년 트랙으로 5명의 신규 교원 채용을 공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수원대가 하이브레인넷에 올린 과거 신임 교원 채용 공고를 분석해 보면 최근 4년 동안 미대 교수,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딸이 이 교수가 된 미대, 이 미대의 교수는 모두 비정년 트랙으로 뽑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2학기 이 김무성 대표의 딸이 응시할 그때만 정년 트랙으로 선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전에는 정년이 보장된 그런 채용이 아니었고 예. 이 김무성 대표 딸 뽑을 때만 정년이 보장된 채용을 했다. 이 예,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그 당시에 5명을 뽑기로 했는데 이 김무성 대표 딸 한 사람만 선발이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딴 때는 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원 기간이 이렇게 확보가 됐었는데 예. 그때는 3일도 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앞선 논란이긴 한데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 이렇게 기재돼 있었는데 말이죠. 자격으로. 어느 것에서도 이 김무성 대표 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수원대 미대 관계자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밝히고 있는데요. 예.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만큼 또 이와 관련한 진실 규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까요?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만 수사할 것 같습니다. 예.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아니면 이런 건 어떻게 알았냐? 예, 그렇죠. 예. 막 카카오톡을 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자, 지금 또 다른 그 관심사가 바로 폭행 시비에 휘말린 세월호 유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한 그런 논란입니다. 한겨레 사면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요. 경찰이 대리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일선경찰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예상보다 강도가 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대리기사 이모 씨의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유가족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대리기사 주장처럼 죽을 정도로 두드려 맞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유가족들이 몸싸움을 심하게 한 것은 대리기사가 아닌 행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일방적 공동폭행이다. 함께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이런 혐의에 아주 잔악성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유가족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전치 2주에서 4주 정도의 폭행 사건은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이지 않다면 쌍방이든 일방 폭행이든 대체로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는데 의아하다.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여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반면 다른 경찰서 관계자는 여러 명이 소수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면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무리한 판단이라면 법원이 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영장 실질심사를 할 거고요. 예. 예. 법원이 정말 이 경찰의 영장 신청이 무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기각을 하겠죠. 예.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춘 다음 대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가요. 중소기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1000여 개 재벌 계열의 대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 총액은 25만 개 중소기업 전체보다도 컸다는 겁니다. 국세청 2009에서 2013년 법인세 신고 현황 자료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기업들을 상대로 법인세를 감면해 주었는데
재벌 기업은 천문학적인 유보금만 쌓았고 결국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분석입니다. 예. 소수 재벌에 쌓여있는 유보금이 나라 경제 전체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 유보금이 나라 경제 전체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뭡니까? 법인세를 올리는 거죠. 예. 현실화하는 겁니다. 예. 경향신문 또 이면을 보면은 고령층 10명 가운데 8명은 연금을 전혀 못 탔거나 공적 사적연금을 다 합쳐도 수령액이 월 25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하는 고령층이 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고령자의 비율도 높아졌다는 것이죠. 2014 고령자 통계 내용.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신문들이 일면 또는 이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다마나한 그런 연금인데 늙고 아프고 노인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경향신문 제목이 이러합니다.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가운데 중위소득의 50%를 벌지 못하는 인구 비율을 말하는 건데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48.1%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 노인의 절반이 빈곤층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경향신문 이면 또 보면은 대한민국의 복지 현실이 어떠한지를 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공공보건의료 병상 이 비율은 2008년 11.1%에서 지난해 9.5%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공공보건의료 병상 이게 무슨 말이냐? 국립의료기관, 혹은 도립, 시립의료기관, 예. 그리고 보건소, 공공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9.5%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OECD 국가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국 100%입니다. 우리가 9.5%인데 영국은 100%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은 무상의료입니다. 무슨 병에 걸려도 다 국가가 치료해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이건 이게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아마 그럴 텐데 영국에서 이렇게 100% 사실상 무상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99.15%입니다. 공공보건의료 병상이. 호주는 69.25%, 프랑스는 62.3%입니다. 의료 영리화가 만연한 식후의 나라 미국도 공공의료 병상은 24.5%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9.5%입니다.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민간 병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9% 급증한 사이에 공공의료기관 수는 1.5% 증가에 그치면서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예. 300여 개 병상을 보유했던 진주의료원이 지난해 폐업한 것도 공공의료 병상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공의료가 부실할수록 환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적정한 그런 진료를 받을 기회는 줄어들고요. 또 진료비 중에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갈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고 또 하락해 왔습니다. 자,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그 의료 정책은 어떻습니까? 의료 영리화를 본격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말하자면은 건강보조식품 또 건강보조기구 이것도 환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길 열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급증할 것이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건 비교하기조차가 좀 그렇습니다. OECD 국가에서 탈퇴를 하는 것이 그나마 좀 덜 민망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는 분들이 현 집권 세력 중에 굉장히 많죠. 예. 국민일보 11면을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대형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두 곳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이런 설명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암이나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과 같은 대형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 항상 공사를 바위 위에서만 하는 모양이죠? 글쎄 말입니다. 일본 원전 참사 때는 편서풍 때문에 우리나라 안전하다. 방사능 절대 올리 없다. 이렇게 논리를 폈던 그런 이명박 정부 관계자의 말이 또 생각이 났는데요. 자, 근데 이번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 조사를 실시한 주체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 892곳 가운데 849개 현장, 거의 대부분이네요. 이 현장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했다는 겁니다. 특별점검을요. 예.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실 피조사 대상이 돼야 할 이 사람들이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특별점검에서 싱크홀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공사 당시에 관리감독 어떻게 했느냐, 소홀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들이 조사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331곳에서 치마, 균열,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정부가 화강암, 편마암 타령을 하고 있으니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휩싸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 부지 안 팔린다. 한국일보 1면 기사가 주목됩니다. 한전 부지가 10조에 팔리니까 딴 데도 많이 팔리나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가요. 근데 지난해 말 세종시로 옮기기로 한 국토연구원은 여전히 경기도 안양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지 8,155제곱미터가 팔리지 않아서인데요. 3년 전부터 10번이나 매물로 내놓았는데 허사였습니다. 급기야 올 4월 가격을 감정가보다 5% 깎고 연구시설로 묶인 부지를 업무 숙박 의료시설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풀었는데도 찾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예. 5% 깎아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50%는 깎아야 그래도 네.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기웃거리라도 하지. 예. 예. 게다가 지금까지 민간에 팔린 27건, 네, 이대로 여전히 팔리지 않는 부지가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게다가 지금까지 민간에 팔린 27건의 매각 가격을 다 합쳐도 한전 부지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른 공공기관들에게 한전의 성공 사례는 그림의 떡인 셈이지요. 이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공급 과잉,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부지 위치, 건물 상태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극과 극 현상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사실 이런 어떤 공공기관 부지 매각 계획을 세울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의 활황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 일률적으로 짠 매각 계획. 지금 부동산 버블 붕괴 시점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죠. 예.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 그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서울신문 1면 또 10면 기사가 눈길을 끄네요. 보수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약자지요. 일베의 특정 지역 비하와 세월호 희생자 폄하 등 도를 넘은 게시물 수준이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베 측에다가 삭제하라 이렇게 요구한 건수가 1744건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 SNS, 트위터에 이어서 6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일베 연구로 지난 8월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김학준 씨는 일베의 분야별 게시판에서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게시물이 일간 베스트 게시판으로 이동되고 추천을 많이 받은 회원은 등급이 올라간다. 이 때문에 회원들의 자극적인 게시물을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윤성희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 진영은 일베의 사회적 일탈에는 공감하지 않으면서도 진보 진영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베를 주목하는 측면이 있다. 일종의 계륵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베 회원 중에는 평범한 이들이 많은데 이들은 외부의 주목을 받으면서 성취감과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표현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좀
관심 받고 싶다. 뭐 그런 심리적인 상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한국일보 이면을 보겠습니다. 배달 앱 아십니까? 예. 배달 애플리케이션. 뭐 지금 시장에서는 세 군데 업체가 거의 뭐 장악하다시피 한다고 하는데요. 뭐 예.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 세 군데 업체인데 업계에 따르면 2001년 6천억 규모였던 국내 음식 배달 시장은 소득 수준 상승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서 올해 10조 원 규모로 급성장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배달 앱을 통해서 발생하는 주문은 약 1조 원 정도로 약 10%를 차지합니다.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메뉴 탐색부터 주문 결제까지 가능한 데다 다른 이용자들의 후기나 평점을 보고 주문할 수 있고 포인트 혜택까지 줘서 배달 앱 이용자도 급속히 늘고 있는데 이들이 또 다른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달 음식점 운영주들은 뭐 이 세 군데 배달 앱에 등록하지 않으면은 다른 가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돼 있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가맹업주들이 배달 앱 업체에 내는 수수료는 크게 등록비와 또 결제 시에 내야 하는 수수료로 나뉘는데 예. 등록비는 매달 3만 원에서 7만 7천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높을수록 더 눈에 띄는 곳에 배치되기 때문에 3만 원 이것만 내는 업주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요기요 같은 경우 등록비가 없는 대신 타 업체들보다 결제 수수료가 높습니다. 그 세 업체의 결제 수수료 평균이 약 16.5%입니다. 만 원짜리를 만약에 판매했을 때 2,400원이 이 배달 앱 업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수수료 부담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업주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배달 앱 업체에게 의뢰 위치에서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배달 앱 가격을 매장가보다 1,000원에서 2,000원 높게 책정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배달 앱이 아니라 직접 전화를 주면은 더 싸게 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촉하는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예. 이 동네 자영업자들 예.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라도 예. 직접 전화 주문하거나 예. 뭐 인터넷 주문하거나 그래서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예. 이 배달 업체들 이거 너무하네요, 진짜. 16.5%가 뭡니까 이게 대체? 예. 이건 어마어마하게 뜯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10,000원 팔았는데 2,400원을 이 배달 앱 업체에서 가져간다. 예. 예. 이게 진짜 심한 거죠, 이거는. 자, 경향신문 구면을 보겠습니다. 일본 그 온타케산 분화를 계기로 해서 아베 신조 정권이 강행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 이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조야에서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규슈 같은 화산 밀집 지역에 있는 원전 주민들의 그 불안감, 이게 증폭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원전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원전 재가동 반대론자들은 다양한 화산 분화 예측 기술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발생하는 화산 분화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화산 밀집지대에서의 원전 가동은 그만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 때 만약에 인근에 원전이 있다면 이 화쇄류라고 하죠. 화산재와 고온의 화산가스가 섞여서 흘러내리는 이 화쇄류가 원전을 갑자기 덮치면은 뭐 이 재앙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진다는 겁니다. 예. 일부 보도를 보니까 후지산도 심상치 않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경향신문 13면을 보니까 말이죠. 다음 달 9일에 실시되는 강원도 삼척시의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인근 동해시, 강릉시에서도 원전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해시 의회는 강원 남부 지역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삼척 원전 유치 계획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삼척에서 바로 북쪽으로 바로 맞닿아 있는 도시가 바로 동해시 아닙니까? 또 동해시 그 북쪽에는 또 강릉시가 있습니다.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운동 계획을 밝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정선에서 회의를 열고 청정 강원도를 지키기 위한 원전 백지화 요구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일보 8면 보겠습니다.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에 파견된 교육부 소속 원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현지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그런 기사가 오늘 한국일보 8면에 실렸는데, 예. 한 여직원을 훑어보면서 지난해 11월 가슴이 큰 여자는 무식하고 둔하다 이런 말을 했고, 올 4월에는 남성 성기와 관련한 그런 발언을 해서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진정서를 접수하니까 직원들에게 휴먼 라이트? 인권? XX하고 자빠졌네. XX에 들어갈 말이 뭔지 뭐 대략 감을 잡으셨을 텐데 이렇게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 온라인에만 나온 기사 같습니다. 예. 전병욱 목사 아시죠? 이 성추행으로 무리를 빚은 3.1교회 전 담임 목사였죠? 예, 지금은 홍대 세교회라는 임의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이 전병욱 씨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평양노회가 이 전병욱 씨를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사실 3.1교회의 교인들이 청원서를 그동안 몇 번 냈거든요. 한 5번 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인도회가 반려하다시피 했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정식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왔듯이 전병욱 목사는 3.1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강간 수준의 성추행을 비롯해서 수많은 여성 교인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 주례를 요청하러 온 여성 교인을 상대로 해서 추행을 일삼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북청년단의 만행. 제주도민의 증언을 통해 살펴보자면 서삼 사건 매우 징거로워. 서북청년 농림사기들 보란 이건 그냥 사람 하나 중엔 아무도 아니야. 덮어놓고 노인도 심원왕이네 아들 내놓으라고 두드려 패지 말이여. 좀 이래 임신된 아이어멍 때 창으로 다 쑤셨다. 다 죽여버리고 다. 여자를 이제 생포하면은 무조건 대검으로 옷을 다 찢어서 알몸으로 그냥 세우고, 원래애들은 무조건 개구리 돌에 매붙여서 죽이듯 매붙여가지고 발로 밟아서 그냥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들이야 그거 그 당시 경찰관이 있으면은 참 지금 내가 씹어먹고 싶은 심정이야. 서북청년단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는 김구 선생 암살범 안도희. 안도희는 1917년 신의주 부근 영천에서 대지주고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안도희는 47년 서북청년회에 가입하면서 극단적인 반공주의자로 나서게 됩니다.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 카페. 서북청년단이 사실은 1940년대에
미군정과 이제 이승만 정부의 비호를 많이 받았어요. 자금 지원도 받은 것으로 사실이 드러났고, 뭐 조병옥, 장택상 이런 경찰 쪽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불러다가 격려도 하고 그랬고요. 그리고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 또 서북청년단 여기 멤버 소속이죠. 예, 여기 소속이었죠. 멤버였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아직 정부 수립 이전에 좌우익으로 나뉘어서 여러 차례 서로 대립을 할 때인데 그때마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앞장서서 폭력을 휘두른 그런 단체입니다. 최악의 그런 행위는 제주 4.3 사건 때 3만 명. 예, 수만 명을 이건 뭐 법도 없고 그럴 때니까요. 그냥 서북청년단에서 흉기, 총 이런 거 들고 가서 자기들이 얘 빨갱이야 그러면 막 죽이는 이런 행위를 했던 데인데 잘 몰라서 재건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서북 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자들이 재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 노란 깃발을 오래 달고 있다 보니까 이 노란 깃발 자체가 비를 맞고 이래서 굉장히 훼손되고 너덜너덜하고 너무 모양도 안 좋으니까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알지만 이것을 이제 다 거두어서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모아서 보관하자. 서울시에 보관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거지. 노란 리본이 훼손돼서 서북 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말? 기울이 오는데도 지금 그 진도 앞바다에서는 지금도 구조 활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선바도 없이. 이대로 가게 되면 한겨울에도 또 그분들이 또 바닷속에 들어가야겠습니까? 못 들어갈 겁니다. 구조, 잠수 인력의 인권을 위해서 서북 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말?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 역사,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북청년단의 과거 활동에 대해서 우리의 어두웠던, 부끄러웠던 어떤 기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이제 흉내 내려는 그런 이제 좀 제가 보기엔 치기와 만용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조가 보여진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이번에 KBS 이사장 된 분이 지금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 제주 4.3 사태라든가 이 순천 여수 순천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공산당에 의해서 결국 체제 전복 기도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역사에서 다 나오는 사실들입니다. 다만 그런 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 끝까지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을 결국 지키는데 그러한 식의 그 일이 필요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극이었습니다. 한편 소박한 이유로 서북 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사람들을 향해 누군가가 던진 한마디. 서북 청년단은 물러나라! 얘들은 가족들인데 어르신한테 못한 새끼들아! 꺼져라!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르면 오늘 오전 중에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르면 오전 중에 여야가 새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여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3자 회동에서는 지난 여야 원내대표 간 2차 합의안에다가 최종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도 유가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2차 합의안 플러스 알파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새누리당은 어제 논의된 안을 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들이 확실하게 추인해줄 수 있다는 점만 전제가 되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중에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열어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인데 일단 11시에 만나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의 입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제 밤늦게까지 논의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유가족들의 입장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유가족들은 내부 논의 내용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말을 삼가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의 의견이 충돌해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가족 대책위는 본래 총회 직후에 브리핑을 열기로 했는데 당초 예정과 달리 이를 취소했고요. 예. 어느 정도 입장 정리는 됐다. 이 정도 말로 브리핑을 가름했습니다. 대책위가 이처럼 말을 아끼는 것 자체가 이 최종 결정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시그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 유가족 대책위 내부에서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유가족들의 입장 오늘 11시에 다시 3자 회동을 한다니까 그때 내놓겠군요.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16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네. 국무회의에서 이제 발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청와대 오케이를 받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김무성 대표의 몫으로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논의된 안을 갖고 오늘 오전 중에 청와대와의 직간접 접촉을 통해서 최종 보고를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새벽에 청와대에 들어갔다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용인하는 분위기라고 현재의 기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야와 유가족 대책위 오늘 오전 중에 11시에 만나서 합의안에 대한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이렇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전에 예상대로 최종 타결이 된다면 국회 네. 정상화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국회가 그럼 정상 가동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오전 중에 합의안이 타결이 되면 오전이 아니라도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된 그 2시 이전이라고 하면 150일가량 이어져온 이 입법 제로의 상황은 일단 오늘 오후 본회의를 통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절차를 밟는다면 세월호 특별법안까지도 오늘 한 번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여야가 이미 오래전부터 법안 성안 작업을 어느 정도 해온 만큼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작업만 거치면은 법안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여야 모두 설명을 하고 있고, 참고로 그 새정치연합의 유기홍 수석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활용 점정 정도만 남은 거다. 점 하나만 찍으면 되는 상태까지 왔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면 아마도 세월호 특별법까지 일괄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용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아무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예. 문제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네. 않을 경우에 네. 결국 새누리당이 그렇더라도 오후에 국회 본회의 열 거라는 거는 불문가진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불참할 경우에 대비해서 소속 의원들 모두에게 참석을 독려해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단독 개의 및 이 법안 처리를 시도했을 때 이완구 원내대표가 좀 당황한 일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의원들이 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아예 정확히 몇 명이 오기로 했는지도 일일이 파악을 해뒀다고 합니다. 정의와 국회의장 역시 지난번처럼 시작과 동시에 이 산회를 해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입장이라서 어떤 형태로든 오늘 본회의는 개의가 되고 법안 처리 역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예. 국회에 한 90건 넘게 법안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요하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있다는 게 이제 정치권의 주장인데 어떤 법안들입니까? 본회의에 붙여졌으니 당연히 소관 상임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들입니다. 계류 법안 중에서는 이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그리고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일단 눈에 띕니다. 예. 또한 얼마 전에 발생했던 그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하고 관련한 이 실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중요해 보입니다. 예.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이런 행위가 벌어진 지 지금 몇 달 지난 것 같은데. 네, 많이 늦었죠. 예. 이것도 국회 어쨌든 절차상으로는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니까. 네. 예,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 법안들이 많다고 여당에서는 주장합니다. 어떤 법안들입니까? 대출 사기 같은 이 불법 행위에 사용됐던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그리고 이 발전소나 이 발전 연료 설비 등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이 비교적 민생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새정치연합도 주목하고 있는 법안들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이 학대나 폭행 등 이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할 경우 이 친권 일부를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또 유병언식 세모그룹 전 회장이죠. 유병언식 부당 기업 재건을 막기 위한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들 법안이 민생과 그리 밀접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밀접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법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해당 법안이 최고의 민생 법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라면 더더욱 그럴 테고요. 법안 자체가 볼모가 되는 상황은 안 좋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사실에는 모두 다 공감대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김효진 PD가 개인적으로 좀 이런 법안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혹시 그런 생각하는 법안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제가 조금 주목하는 것은 그 발전소나 발전 연료 설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인데, 이 특정 지역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시민들이 정치적인 힘이 좀 부족하고요. 조금 소도시로 치부되는 곳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처리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예. 한 가지 소식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그리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이 한미 FTA 반대 집회 과정에서 도로를 무단 정거한 혐의, 이게 정식 재판에 회부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정치 뉴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법원발 사회 뉴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동영, 이정희 두 사람 2011년 11월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시위대가 경찰하고 대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동영, 이정희 두 사람 약 2시간 정도 도로를 점거했다는 혐의, 즉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시위가 도로로 다 퍼져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거기 서 있었던 건데, 아무튼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박소영 판사가 최근 직권으로 이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가 앞으로 사건 재판을 맡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약식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어쨌든 법원이 사안을 그만큼 무겁게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겠죠. 이런 논란의 가능성을 의식한 듯이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지 않은 채 기소가 됐다, 이들이 자백을 하는지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채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약식 기소 차원으로 해도 이런 절차는 밟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향후 재판 상황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효진 PD였습니다. 가족분들의 식사, 모자, 물티슈 같은 거, 간단한 세면도구 이런 것들이 어디선가 모르게 계속 조달이 돼요.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엄마와 아빠를 빼닮은 아이, 그걸 보면서 울지 않을. 진실을 규명할 때지 무슨 보상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유가족들이 무슨 시치장사를 한다는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에서 시사 토크 프로그램 이런 변이 있나를 제작하는 김효진 PD입니다.
이런 변이 있나 진행자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정의 앞에서 눈 감지 않는 세 사람, 박주민, 이광철, 이재정 변호사가 아주 뜻깊은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최근 발간한 책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북콘서트를 겸한 이번 공개 방송은 오는 10월 1일 수요일, 10월의 첫날인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합정동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열립니다.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북콘서트를 겸한 이런 변이 있나 공개방송 10월 1일 저녁을 잊지 마십시오. 참가비는 과감하게 받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책 판매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서북청년단 재건준비 소속 보수단체 일부 회원들이 지난 일요일 낮이었죠.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무단으로 철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SNS에선 해방 직후 정치 테러를 일삼던 것처럼 우리 사회를 이념적 광기와 사적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로 퇴행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제주 4.3연구소 소장을 지낸 박찬식 제주 4.3 추가 진상조사단장 말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박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지금 맡고 계시는 제주 4.3 추가 진상조사단 어떤 조직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제주도에 4.3 평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4.3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재단인데요.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 대통령 사과까지 이루어지는 아주 제도적인 해결 과정을 밟았는데요. 예. 그 이후에 진상조사가 그때는 개괄적인 건 됐지만 제주도 내에 마을별 피해 실태 조사랄까 그다음 행방불명인들이 많은데 뭐 이분들에 대한 진상규명이랄까 이런 것들 좀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해서 법에 따라서 4.3 평화재단에서 이 조사단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법적인 근거를 갖고 지금 공식적으로 조사 활동을 추가로 펴고 있는 그런 단체군요. 그렇죠. 예. 예. 박찬식 단장님 이 제주 4.3 사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라는 단체 결성돼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서북청년단이 제주 특별히 이 4.3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서북청년단 주변에서 보통 서청이라고 하잖아요. 예. 서청이란 두 글자는 이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는 그 끔찍한 그런 그 세상입니다. 아주 예전에 4.3 사건 때 그 수많은 그런 죽음이 있었는데 이들 그 수많은 희생의 어떤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조직으로 보고요. 예. 오죽하면 미국의 그 정보 보고서에 이들의 활동을 그 레드 헌트라고 해서 빨갱이 사냥하는 그런 그 조직으로 얘기하는데 실제 제주도민 입장에서 서청은 그 악몽의 그 그림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청이 또한 4.3 봉기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주민들의 그 정서, 문화를 자극시켜서 봉기를 오히려 촉발시키는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제주도민들은 이 4.3 얘기할 때마다 이 서청을 꼭 거론하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끔찍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관련 보도 보셨을 겁니다. 예, 그 서울광장에서 노란 리본을 무단으로 철거하려 했던 시도, 또 그게 이제 서청 재건준비위원회다. 예. 이 보도 접하고 제주분들은 어떤 반응 보이시던가요? 서청은 그 4.3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 그 남한에서 행해졌던 각종 그 정치적인 그런 이벤트나 이런 때마다 이제 테러를 일삼고 했던 그런 단체로서
물론 그분들이 북한에서 그 김일성 체제에 밀려나서 이제 월남한 그런 한편으로 보면 불우한 집단이라는 건 알지만 그 자신들의 그런 처지를 거꾸로 남한의 여러 그 집단에 대해서 거꾸로 빨갱이라고 그렇게 또 치부하면서 그렇게 테러를 일삼았던 그런 조직으로서 이 조직이 이미 없어진 지도 오래인데 예. 어떻게 이 서청이란 그 조직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군의 사람들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뭐 영화 G3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는 좀 확인을 했는데 예. 구체적으로 당시에 그 서청이 제주도민들 상대로 어떤 일들을 자행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레드헌트란 표현 했는데요. 예. 이 빨리갱이라고 여기는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주민들을 이거 그냥 인간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사냥감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사람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빨갱이 잠단 명분으로 주민들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취조하고 심지어는 제주도청의 총무국장이라는 양심적인 인사까지도 연행에다가 폭행해서 결국 죽게 만들고 예. 4.3 바로 봉기 직전에 그 한림면 금능리의 청년 박행구라는 사람을 잡아다 그냥 죽여버리는데 뭐 이런 일뿐만 아니라 4.3 사건의 전체 전개 과정에서 수많은 그 여성들에 대한 그 성폭행이랄까 그 테러랄까 그다음 무자비한 그런 학살을 일삼았던 그런 그 단체고요. 제주도민들에게는 또한 이들이 정규 조직이 아니라서 그 태극기 이승만 사진 이런 걸 강매한다든지 제주도 내의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 조직을 공조직을 예.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제주도 여기 원래 공동체 주민들에게 너무나 아주 그 좀 공포의 대상인 그런 조직으로 그렇게 4.3 사건 때 작용을 했습니다. 예. 이런 서청에게 완장을 채워준 게 당시에 경찰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 경찰 자체도 정규 경찰 조직 내에 이제 서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서청들이 오히려 정규 경찰 조직에 들어왔을 때 기존의 경찰을 압도해버리는, 경찰이 완장을 채웠다기보다는 예. 이 부분은 당시 국가 공권력의 지도부가 있다. 결국 거기에서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다음 조병옥 경무부장 경찰 책임자였죠. 예. 이런 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배후에 있는 미국 군인들의 그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 서청 경우에 제주도에 4.3 전부터 시작해서 48년 말 정도까지만 이렇게 집계를 해보아도 거의 2,000명 가까운 그런 인력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이 서북 청년회를 앞두고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고한 영락교회 원로 목사죠. 그 한경지 목사. 예. 상당수 구성원이 영락교회 청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서청의 개신교인의 분포가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왜 개신교인이 이런 조직에 좀 참여를 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 부분이 저희들 보기에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 만드신 분이잖아요. 예. 영락교회의 이 창설 과정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일성 정권에 이제 밀려난 월남 인사들이 많이 했는데 특히 평안도는 이 기독교 그 신앙이 상당히 강했던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월남하면서 이제 교회를 만들고 그랬는데 이 교회와 연관된 영락교회 청년회랄까 다른 조직이 또 서북 청년회하고의 또 이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갖습니다. 예. 한경직 목사 스스로도 이 서북 청년회를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했다라고 그렇게 실토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제주도에 또 이 과정에서 영락교회가 제주도에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당시 이 왔던 서청 단원들이 이 영락교회의 그 신자였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어느 만큼 되는지 이런 건
집계된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이 박근혜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관점이나 태도가 최근 좀 논란이 됐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이제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KBS 이사장 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박 소장님은 이런 상황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정 장관님은 저번에 제주도에 다녀가셨어요. 이분이 헌법학자인데 예전에 본인이 책에 썼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요. 제주도 현지를 왔다 가면은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인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 대학 다닐 때 러시아 지성사 연구를 해서 많은 저희들에게 교훈도 줬던 그런 학자신데 모르겠습니다. 이인호 교수께서 어떻게 그런 이 4.3 학살을 정당화하는 어떤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한 그 희생이라고 보아버리는데 제주도 한 번은 왔다 가셨는지 4.3 공원에 한번 다녀가셨는지 좀 되묻고 싶어요. 예. 정종섭 장관은 그전에는 제주도를 한 번도 안 왔던 모양이죠? 저희들 보기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도정에 출범하면서 한번 초도 순시차 왔는데 입장이 상당히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직접 어떤 얘기를 들으신 건 없고요. 여기 오셨을 때 이번에 4.3 국가 추념일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당시의 시대적인 희생으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4.3을 이념적이고 내지는 이걸 학문적인 그런 잣대로 다루는 것은 후대의 문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찬식 제주 4.3 추가 진상조사단 이끌고 있는 박찬식 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